네. 토론 주제 뭐라고? 범죄자 인권은 뭐예요? 범죄자 인권 뭐야? 근데 우리는 반대 의견이지. 우리는 쟤네들 이제 범죄자가 인권으로 범죄를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아니다. 피해자가 더 중요한 힘을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범죄자의 그 만드는 인권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안 된다고 의견을 내는 거지. 이해했다. 오케이? 쟤네 의견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 그래. 저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야. 화장실. 네. 준비도 안 했으니까 빨리. 진행이 다른 거 같아요. 발로는 답변 안 해줘. 답변은 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손이 너무 가려. 손이 너무 가려. 진지하게. 갑자기 너무 내가 진행 진행만 할게요. 아니지. 그러니까 쟤네랑 아 몰라. 아 잘. 처음 하는 게 50분이 돼서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펼칠 두 팀이 상호의 존중을 다짐한 마음으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한번 할까요? 차렷 정해. 오늘의 토론 주제는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하는가입니다. 찬성팀과 반대팀으로 나뉘어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각 팀은 1분간 입장 정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초과 세대 있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시작해도 되나요? 네. 네. 네,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찬성팀 인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분씩 진행할 거고요. 시작해 주세요. 찬성팀. 네, 찬성팀 운영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찬성팀의 세 가지 근거를 중심으로 범죄자의 인권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인권은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둘째, 범죄자의 인권 침해는 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확산시키기도 합니다. 셋째, 형벌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교화이며 교화 중심의 제도가 사회적으로 더 효과적임이 입증된 바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주장의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권은 인간이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는 박탈될 수 없습니다. 이는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 제5조에서도 이제 명시되어 있는 바입니다. 또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용자 인권보호 실태조사라는 보고서에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과도한 국방 수용과 인권 침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보고가 끊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의 근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범죄자의 인권 침해는 그 가족에게 2차적 피해를 이야기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서 수용자의 자녀들은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즉 범죄자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실제로 아무 잘못도 없는 가족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조로 만들게 됩니다. 특히 아동은 부모의 범죄로 인해 사회적 낙인을 평생 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형벌의 목적은 윤모나 복수가 아닌 교화와 사회복귀에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도 명시되어 있듯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즉 교화 중심의 형벌은 단순히 범죄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장기적 전략입니다. 복수는 과거를 무시하지만 교화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찬성 측은 범죄자 인권 보호가 왜 필요한지 세 가지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 다섯. 그러면 다음 반대팀 인원입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인권이 범죄자의 인권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범죄 이후 신체적 손상, 정신적 충격, 사회적 고립, 경제적 피해 등 다양한 차원의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의 경우 장기적인 트라우마가 남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2년에 실시한 전국 범죄 피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장기적인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권리가 범죄자의 인권 이전에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과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법관과 판결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면 피해자는 회복하여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신뢰도도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넬슨 만델라 규칙에서도 수용자 처우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범죄자의 인권 보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피해자 인권 회복과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입니다. 범죄자는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범죄와 관련된 철학적 개념 중에는 공고주의가 있습니다. 공고주의는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처벌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따라 문제의 정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인권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철학자로서는 사회계약서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으며 범죄자의 자발적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보로 보았습니다. 그는 살인범을 사회계약을 파기한 자로 간주하여 시민 자격이 박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주의적 관점에서는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로 인한 인권 제한은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세금 등 사회적 자원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과도하게 지출되는 세금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기회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한정된 재정 자원을 범죄자에게 사용하는 대신 아동복지나 공공의료 등 장기적 편익이 높은 영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세금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자원을 쓸 것인가, 더 타당한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같은 세금으로 결실받은 조직, 저소득층 주거 지원, 장애인 복지에 투자한다면 사회 전체의 복지 향상의 효과는 더 커질 것입니다. 반면 수용자들은 무료 진료나 직업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는 일부 취약계층보다 나은 생활의 여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 정의와 자원 배분의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처럼 복지 중심의 교정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세금 부분 증가와 복지 낭비 문제를 겪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은 사회 안전과 처벌 효과를 더 중시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국민주의 관점에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고려한다면 한 명의 범죄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그 돈으로 수많은 결식 아동을 돕는 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더 크게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대쪽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반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성팀이 반대 측 주장을 반박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발언해 주세요. 발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측은 피해자의 인권이 먼저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권은 상대적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보장되는 가치입니다. 유엔은 2015년에 넬슨 만델라 규칙을 채택하면서 수용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를 영위 가능한 가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규칙은 수용자에 대한 인간적 처우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정의의 회복을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범죄 피해자 보호 법의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헌법에 따라 수용자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정의의 출발점이지만 그 정의는 결코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짓밟는 방식으로 실현돼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범죄자는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으므로 자신의 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주장에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장은 인본주의적 관점에 부합합니다. 즉, 남의 인권이 침해했으니 자신도 그만큼 인권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이 사고는 현대 인권 철학과 법치주의의 근거 원리에 충돌합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주권에서 인간의 존엄은 행위에 의해 독탈될 수 없는 선천적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국가는 인간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으나 인간으로서 존엄을 부정할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범죄자도 인간으로서 본질적 존엄을 잃지 않으며 그 존엄은 국가에서 부여해야 할 최소한의 영역입니다. 세 번째로,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사회적 자원 낭비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이 주장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단기적 시야의 영혼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는 단순히 복지 제공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교정교육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험자의 재범률을 27%,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수용자를 46%로 훨씬 낮았습니다. 따라서 인권보호는 세금 낭비라고 보는 시각은 단기적 감정적 접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반대 측의 분박을 듣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저버린 사람에게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죠. 형벌제도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면 피해자의 인권은 오히려 침해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의 인권에는 피해자도 포함되며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오히려 외면하는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단 가족에게도 인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일단은 상대 측에서 어떤 사례를 들었는지 솔직히 신뢰성이 없고요.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가족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범죄자의 가족 인권과 범죄자 인권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쳐야 할 건 범죄자는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하죠. 이거는 형사제도의 완화나 범죄자 인권 완화에 대한 근거가 계속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교화가 목적이다. 지금 교화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3년 이내의 재해 복용률이 26%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더 많이 되고 있고, 애초에 교화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그 교화와 인권 보장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재와 불편함이 필수적입니다. 형벌의 엄정함이 전제되어야 교화의 효과가 생길 뿐더러 생깁니다. 또 피해자의 안전과 공공의 공리를 우선시해야 하고 교화를 명분으로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0분 정도 준비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9차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성태이 먼저 질문하고 반대팀이 답변해주세요. 각각 3분씩 진행되는데 1분 30초 질문 먼저 하고 1분 30초 답변하고 1분 30초 질문하고 1분 30초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아까 반박을 하실 때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던 게 범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면 그게 오히려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고통이 되고 피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최대로 보장하자라는 게 아니라 범죄자의 인권도 역시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보호를 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주장을 했던 게 복수가 아니라 교화로서 저희가 처벌을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인권 보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아까 반박하신 거에서 교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3년 이내 재복용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예시로 마약 사범을 드셨는데 아까 앞에서 언급하셨던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을 어기고 그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그런 인권 보장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였는데 이 마약 사범이 예시로 다른 마약 사범 외에 다른 예시가 혹시 있을까? 다른 주장을 들어주실 수는 없을까? 일단 이 질문까지 하고 생각할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 말고 26%가 이 말씀 40%가 있대요. 그럼 말씀 사회적 책임 좀 호텔에 말씀 통해보죠. 문제 측 이제 감별팀 답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먼저 저희가 아까 방금 물어보셨던 내용 중에 마약 사범 위의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아까 저희가 반박하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시 언급해드리자면 마약 사범의 다시 재복용률이 30%이고 다른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범죄자의 재복용률이 26%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범 역시 우리 사회에 현재 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회적 질서를 어긴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 또한 사회에 굉장히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교화도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범죄자 교화에 대해 과도한 범죄자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과도한 보호가 아닌 최소한으로 보호를 하자는 주장을 가졌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범죄자의 인권을 최소한 만약에 범죄자가 살인범이나 이런 사람이었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인권, 즉 생명조차 잃는 사람인데 그러한 범죄자에게 최소한의 보호조차 마땅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아까 반론 듣고 궁금한 점 질문 주시면. 아까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권 존중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가해자 가족의 보호를 걱정하셨는데 가해자 때문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가족의 보호가 더 우선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하시면 네. 그리고 아까 반론하실 때 저희가 범죄자 교화에 대해 들어가는 사회적 자의 낭비라는 저희 주장에 대해 이 간접이 단기적 시의 너무 주장하시고 이것이 결국 장기적 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대한민국에서 해마다 범죄자 수용자에 대해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한 명당 약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또한 제가 조사해 보았는데요. 학생에게 들어가는 돈 연당 2,700만 원. 결국 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우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집안에 1인당 들어간 예산이
똑같습니다. 결국 이게 저희 더 장기적 미래를 위한 학생들과 결국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과연 사회적 낭비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30초간 질문에 다 답변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혹시 저희가 또 의미 생기면 바로 또 질문을 던져도 되나요? 답변 다 듣고 또 시간이 남으면 질문. 찬성팀 아까 반대편에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범죄자 교화를 위한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노르웨이의 할딩 교도소를 저희가 예시로 들고 싶은데요. 이 노르웨이 할딩 교도소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교화 중심 교도소이고 이 교도소는 인간적인 환경, 심리 상담, 직업 교육을 통해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으며 그 결과 재범률이 20% 미만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재범률이 낮기 때문에 범죄자의 수를 줄여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정과 재정 절약 효과를 동시에 가져온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 발표된 노르웨이 정부 보고서에서 인권 기반 규정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범죄자의 가족의 인권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의 인권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범죄자 가족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가족의 인권 보호는 양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 천천히. 아까 질문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하시고 제 질문. 시간 좀 줘도 될까요? 네,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드려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의 인권 보호와 범죄자 가족의 인권 보호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영역 모두가 인간이 존중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고 국가가 피해자 가족만 보호하고 범죄자 가족을 방치한다면 인권은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리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이 보편적이라는 원칙은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또한 범죄자 가족은 범죄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제3자입니다. 따라서 공동 책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인권 상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수용자의 자녀들은 접근에 따돌린 사회적 낙인도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범죄 행위에 관여되지 않은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가족의 인권 보장도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피해를 말한 게 아니라 그 피해자 자체에 대한 인권을 말한 건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자체가 이미 가해자가 그런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권 피해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자가 그런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런 정신적 고통을 얻었다면 그럼 이거를 둘 다 배타적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가족 인권 보호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지 이거랑 관련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일단은 형벌이 범죄자의 형벌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가해자가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보다 더 낮게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받았던 것으로 일단은 제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인권과 그 형벌을 통해서 제한되게 된 기본권은 다른 것이라는 일단 예시를 먼저 들고 싶습니다. 먼저 기본권은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상황 법률에 따라 제한 가능성이 있다는 조건이 있지만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침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제한되는 것은 기본권이고 여기는 형량이 늘어나는 것은 특권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네. 다른 질문 한 번만 더. 일단 뭐지? 사회적 인식 개선이 먼저. 사회적 인식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이 먼저. 네. 형벌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가족이 이제 피해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게 그냥 인권이랑 상관없이 그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그런 질문. 그게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준비할 시간. 혹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래도 그렇지만 일단 아까부터 헌법 제10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이렇게 나와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조항이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자 인권 인정해야 하죠. 하지만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제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권이랑 인권이 살짝 다르다는 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제한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자유권이나 그런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인권은 불가침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인가요? 네? 이가 질문인가요? 예, 홀딩 교수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긴 한데요. 만약에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복수를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사회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산업 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을 복수심은 통상적인 감정이지만 또한 형벌 제도는 개인의 감정을 대신한 제도가 아닙니다. 형벌은 감정적인 복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관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만약 형벌이 복수를 목적으로 한다면 사회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명시가 되고 감정적 복수는 새로운 피해자를 낳고 폭력을 등장하거나 법적 정의를 인정하게 사회 안정과 기회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오히려 교화 중심의 형벌이 복수가 더 실질적인 피해복을 줬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복수가 더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벌이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형벌이 작게 나온 것은 재판부의 일인 거지 저희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와는 사실 별개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의 인권보호와 형벌은 따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이 작게 나와서 이제 피해자 가족이 복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지 범죄자 인권 보호가 되었기 때문에 복수가 늘어난 것은 저는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 한두 가지만 더 할 수 있긴 한데 있으면 해도 되고 없으면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범죄자는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는 범죄자가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 저지를 수 있지만 사회 환경이나 그런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가 자신의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 때문에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 때문에 처음에 범죄를 저지를 때 초반.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권도 침해해야 된다라는 것을 적용될 수 있을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시로 들자면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에 성폭행 당하다가 이제 당하는 피해자가 그 가해자에게 어떠한 가해자에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보자면 살인으로 이어졌을 경우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
잘못된 사회적 그 환경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에게 여쭤보셨는데, 만약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범죄에 대해 용인을 해주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경우, 이러한 사례는 아마 부득이하게도 점점 더 늘어나고 결국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쩔 수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크게 의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그런 사례가 점점 늘어나야 사회가 더욱더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팀의 유학 발언을 듣겠습니다. 찬성팀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1분 30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0초만. 우리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발로 먼저 할까요? 저희 지금 저희 여기까지 먼저. 해야 돼요. 네, 먼저 반대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들을 대하며 그들에게 부당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범죄자가 저지른 죄값은 무시되어서는 안 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처벌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쟁점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피해자 인권이 보다 먼저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범죄 이후 다양한 차원의 피해를 받습니다. 특히 2022년 법무부의 보고서는 강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장기적인 트라우마가 남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교등 사건, 2021년 스토킹 사건 등은 피해자의 권리가 범죄자의 인권 이전에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을 말해주는 사건들입니다. 둘째로, 범죄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입니다. 철학자인 루소는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계약자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은 범죄자의 자발적인 행위에 대한 응보적 처벌입니다. 사회적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범죄자의 입장을 든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로 인한 범죄자의 인권 침해는 부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은 세금 등의 사회적 자원의 낭비입니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출되는 세금은 아동복지, 노인 돌봄, 교육, 공공의료 등 더 시급하고 장기적 편익이 높은 영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장기적 투자라는 관점도 있으나 1인당 범죄자 연간 교화 비용과 학생 한 명당 교육비는 비슷합니다. 여기까지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찬성팀 바로 말해주시면 오늘 저희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범죄라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잃은 존재가 아닙니다. 헌법 제10조와 세계인권선언이 말하듯 인권은 세계에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그 안에는 범죄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되면 그 피해는 범죄자의 가족에게까지 이어져 새로운 사회적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라 교화이며 인권을 존중하는 규정 시스템이야말로 재범을 줄이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겁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법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신속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적 복수가 아닌 교화와 인권 존중을 통해 진정한 정의 실현을 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토론은 끝이 났는데 이제 오늘 토론을 통해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을 각 팀에서 한 명씩만 발표해 주실 수 있나요? 왼쪽 할게요. 네. 제가 준비를 안 해가지고. 네, 그냥 편하게. 아니, 토론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저는 준비 안 해왔어요. 오늘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더 토론 준비의 중요성을 알아버려가지고 아마도 좀 더 토론 준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 준비가 안 돼서 저희 찬성 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조금 많이 부족했고 또 시간도 저희가 좀 많이 뺏어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주제로 각자 찬성과 반대측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주장을 또 반박하고 운용하고 하니까 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다음 토론회는 좀 더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끝낼 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제 기자가 있어 지금.